음악 많이들 좋아하시나요? 네. 그런데 클래식 혹시 좋아하시나요? 클래식. 오늘 와주신 분들은 클래식을 좋아하시는군요. 근데 사실 클래식을 좀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많긴 해요. 그렇죠. 그죠? 예. 저희 집에서도 이제 저희 딸이 그 음악 회사에 다녀요. 저희 집사람도 클래식처럼 생겼고 클래식을 좋아하고. 클래식처럼 생긴 건 뭐예요? 그러니까 고아하게 뭐 이렇게. 예. 우아한 방송 느낌의. 나가니까 고아하게. 저만 문외한인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글쎄요. 오늘 여기 와주신 분들은 좀 접할 기회가 많으셨을지도 모르겠으나 왠지 좀 거리감이 있고 어렵고 그래서 좀 멀리하게 되는 그렇죠. 그런 음악 장르가 클래식이 아닐까 싶은데 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알고 보면 음악 중에 살면서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음악이 클래식이라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클래식을 이렇게 편하게 그렇게 설명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네. 최영옥과 함께하는 그 클래식 산책이라는 그런 그 저자인데요. 이분은 공연 기획도 하고 컬럼도 쓰고 재주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네. 그분 한번 모셔봐서 저희가 한번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네. 한국이 어마어마한 스타급 연주자들을 배출하고 있으니까 한국 국민들의 클래식 음악의 지식 수준도 최고일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게 지금 우리가 앞에 놓여 있는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클래식 음악을 아는 것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조금 비정한 얘기지만 경쟁력이다라고 얘기를 제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를 받은 음악 칼럼니스트 최용옥입니다. 앞에서 다 설명을 해주셔서 저에 대해서 특별히 설명할 거는 없을 것 같고요. 오늘 제가 여기 온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클래식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이 클래식 음악이 우리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도 함께 얘기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클래식 음악 좋아하십니까? 혹시 누가 물어보면 난 한두 곡 얘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제가 이 질문만 던지면 저와 일제히 시선을 떨어뜨리시던지 땅만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세계 무대에서 클래식 음악 분야에 있어서 최고의 민족이라고 최근에 많은 나라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너무 잘 아시겠지만 올해 한국 클래식 음악계에 큰 선물이 있었죠. 쇼팽 콩쿠르의 조성진이라고 하는 피아니스트가 한국인 최초로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클래식 음악계에도 큰 선물을 받았고 또 한국 클래식 음악계가 모처럼 활기를 띠어서 음반이 아마 대중음악 음반을 제치고 1위를 하기도 했고 내년 갈라 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이 조성진 씨의 콘서트가 이미 티켓이 다 매진이 됐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올 한 해 쇼팽 콩쿠르에서 우승한 조성진 씨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올 한 해 사실은 세계 무대에서 굉장히 많은 콩쿠르 우승자가 나왔는데 그중에서도 또 중요한 3대 콩쿠르에서 우승자가 나왔습니다. 퀸 엘리자베스 국제 콩쿠르라고 하는 곳에서는 역시 한국인 최초로 바이올리니스트 임지영 씨가 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양인 최초, 한국인 최초로 문지영이라고 하는 역시 20살의 어린 피아니스트가 부조니 콩쿠르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한국인이 한 번도 우승을 하지 못했던 콩쿠르예요. 이 세 명의 연주자 외에도 올 한 해 각종 콩쿠르에서 우승한 우승자가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전에는요,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예전에 차이콥스키 콩쿠르에서 정명훈 씨가 우승을 했을 때는 카퍼레이드를 했었어요. 9시 뉴스에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별로 없었거든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클래식 음악에서 극성인 나라나 민족을 보통 4곳을 꼽는데 유태인, 일본, 한국, 또 어디가 있을까요? 중국을 꼽습니다. 예전에는 유태인, 일본, 한국이었어요. 그러다가 유태인, 한국, 일본으로 바뀌었고 지금은 가장 극성인 나라가 한국, 유태인, 일본, 중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럽의 한 콩쿠르에서는 한국인들 참가 금지를 시키는 콩쿠르이 생길 정도입니다. 샘도 나고 너무 많은 참가자가 한국인이고 1, 2, 3등을 다 싹쓸이해서
상품까지 다 가져가 버리니까 질투가 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김연아라고 하는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있죠. 이 자랑스러운 선수가 등장하면서부터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어떤 지식 수준이 확 올랐습니까? 피겨스케이팅 룰에 대한 지식이 확 오르게 됐죠. 그래서 아마 전 국민이 김연아 씨 경기할 때 그냥 예쁘다라고 보는 국민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점수 계산해 가면서 저건 잘했는데 아니 저건 못했는데 뭐 이러면서 보게 됐어요. 왜? 우리가 내놓은 최고의 상품이 있으니까. 전 세계 사람들은 한국이 어마어마한 스타급 연주자들을 배출하고 있으니까 한국 국민들의 클래식 음악의 지식 수준도 최고일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게 지금 우리가 앞에 놓여 있는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최고의 상품을 내놨으니까 누구를 붙들고 물어봐도 자, 조성진이 이번에 연주한 쇼팽 피아노 협주곡은 어떤 곡입니까? 하면 자, 조성진의 음색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그 콩쿠르에서 우승할 수 있는지까지가 줄줄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여러 가지 여건상, 교육 상황상 클래식 음악과는 좀 거리가 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잘한다, 최고다라고는 하지만 그 이후는 설명할 수 없다는 게 지금 우리에게 놓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간극을 좁혀가야 하는 것이 최고의 클래식 DNA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간극을 나가야지만이 조성진 씨가 세계적인 연주자가 되면 뭐합니까? 그 연주를 감상할 수 있는 관객이 있어야 되겠죠? 그 연주를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우리는 아직 교육이 잘 안 되고 그 인원이 비어 있는 상태고 우리 자체도 그것이 조금 약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클래식 음악을 아는 것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조금 비정한 얘기지만 경쟁력이다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클래식 음악은 우리가 한평생을 살면서 놓치고 가기에는 너무 아까운 예술이라는 거죠. 너무 아름다운 예술. 16세기 이후부터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온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시간에 의해서 많이 여과가 됐고 그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악이 지금 남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기계음을 거치지 않는다는 것이 클래식 음악의 특징이죠. 원음으로 연주를 하고 육성으로 노래를 하는 것이 클래식 음악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크기 조절을 마이크에다 대고 하는 게 아니라 악기 연주자들, 성악가들은 크기 조절을 애초부터 자기 연주로 오랫동안 연마를 해서 보여주는 것이 클래식 음악입니다. 그래서 가장 자연스러운 자연의 소리를 갖고 있는 것이 클래식 음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음악을 놓치고 이 일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는 생각을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서양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많은 기대를 하고 옵니다. 클래식의 강국이니까. 그리고 예전에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도 우리나라에 왔을 때 가장 보고 싶어하는 게 한국 클래식 음악의 교육 시스템이었어요. 왜냐하면 영국은 클래식 음악의 본고장 중에 하나죠. 역사나 교육이나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는 나라인데도 이렇다 하게 한 100여 년 동안 최고의 스타급 연주자나 작곡가가 나오지 않는다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팝 부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런던 올림픽 할 때 폴 맥카트니가 나오니까 전 세계가 하나가 됐었죠. 뮤지컬은 앤드류 로이드 웨버라고 하는 뮤지컬 작곡가가 있어서 영국이 그런 부분에서는 어디 가도 자존심을 상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클래식 부분만 그 부분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 여기저기를 다 돌아다녀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부분을 보고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이 저거다라고 생각했는가라고 어디 가서 질문을 던졌더니 어떤 분들이 노래방 이라고 얘기해서 있을 수 있는 대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우리 생각과는 조금 다르지만 동네 어귀어귀마다 있는 피아노 학원들을 보고 저게 한국 클래식 음악의 힘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인들은 한국에 와서 어떤 얘기를 하냐 하면 정말 클래식 강국이군요. 역시 한국 대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걸 보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거리 곳곳에서 베토벤의 음악이 울려 퍼지고 있더라. 무슨 음악일까요? 저도 한참 생각했습니다. 차량이 후진할 때 내는 소리.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니라 거리 곳곳에서 울려 퍼지고 있더라. 역시 클래식 강국이구나 해서 제가 뒤돌아서서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음악을 제가 클래식 이야기를 하러 와서 많은 음악을 소개하고 싶지만 어떤 음악을 소개할까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음악의 아버지, 음악의 어머니 뭐 이렇게 부제를 붙인 작곡가들을 나열을 했습니다. 악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죠. 신동 모차르트라고도 하고 가곡의 왕 슈베르트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베토벤이라고 하는 작곡가에는 어떤 호칭이 우리 붙어 있죠? 악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인간의 경지를 넘어선 유일한 작곡가로 꼽히는 사람이 이 베토벤입니다. 어쩌다 보니 베토벤의 음악이 아까 엘리제를 위하여처럼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베토벤의 음악은 그냥 흔해 빠진 음악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가 역사가 악성이라고 하는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부분이겠죠. 베토벤은 모두 9개의 교향곡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베토벤은 그 당시 음악가들이 가난했고 사회적으로 자립할 수 없는 구조였다는 건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모차르트 같은 경우에는 귀족들의 돈을 받거나 왕궁의 돈을 받아야 되니까 나는 그러지 않고 프리랜서로 살겠다라고 최초의 프리랜서를 선언한 작곡가이기도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요. 다시 말하면 내가 마음 편한 대로 살겠지만 대신에 굶어 죽어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 당시 음악가들의 상황이었거든요. 클래식이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장르에 오래전부터 이 음악을 만들고 숨 쉬어왔었던 거장이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의 가장 완전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 나인 심포니죠. 그래서 그 부분을 베토벤의 고뇌 그리고 베토벤이 세상에 얘기하고 싶었던 것들 그리고 그 음악의 최고의 아름다움을 느끼기 위해서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가장 잘 표현했던 것이 불멸의 연인이라고 하는 영화 속에서 이 장면을 굉장히 잘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보는 곳으로 제가 얘기하고 싶었었던 클래식 음악에 대한 얘기를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When they announced the premiere of the Ninth Symphony, the gossip was everywhere. Ludwig had fought with the singers. He had fought the theater. Even though I had hated him for so long, even though he had tried to destroy me, I went. I had to go. I knew it would be the last time. I could not see him, and I imagined some last-minute insult had sent him running home. Then I saw him. Everybody saw him.
나와서 그런지 사실 클래식이라는 주제가 이렇게 잘 어울릴 줄이야.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네, 저희 생각이 바뀌는 의자 이 공연장이라고 벌써 이름이 나오잖아요. 강연장인데. 관객이시군요. 네, 벌써 관객이 되고 벌써 느낌이 좀 그런 느낌이 나네요. 근데 사실 최욱 씨께서는 학창 시절에는 바이올린? 피아노를 피아노를 피아노. 전공하셨나요? 중학교 때 이제 예중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아. 중학교 때 피아노 전공을 했다가 네. 바꾼 케이스지요. 그런가요? 예, 그 대학에 가서는 경영을 예, 경영을 전공하시고 했습니다. 이후에는 지금처럼 음악 칼럼니스트로서 또 활동을 하고 계신데 네. 처음 이 클래식이라는 음악을 접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세요? 처음 클래식 음악을 접하게 된 것은 초등학교 다닐 때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저희 아버님께서 로맨티스트세요.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디 가서 오페라 아리아 불러서 왕따 되는 아버님이 그런 분이셨군요. 네, 그래서 아버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다고 볼 수가 있고 네. 그 당시에 뭐 음반 이런 거를 소개해 주셨고 이런 집에서도 음악가가 뭐 아주 있다. 자연스럽게 많이 네, 접하셨을 것이고. 그렇게 됐다가 또 저도 개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관심을 갖게 됐고 네. 그러다가 예중에서 이제 피아노 전공을 했지만 사실은 피아노는 잘 치지는 못했습니다. 무식한 질문이지만 네. 왜 어머니 아버지가 있는데 왜 삼촌은 없을까 이런 생각했어요. 아까 음악의 아버지. 네, 음악의 아까 그 어머니 얘기를 아버지는 하는데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래서 그다음에 제가 클래식을 제가 이렇게 싫어하는 건 아닌데 왜냐하면 이렇게 보면은 막 그렇게 뭐 몇 장 뭐 마단조 뭐 이런 네. 것들 족보를 알아야 되는 것 같은 네네. 느낌도 들었고 저는 그냥 느낌만 이렇게 클래식을 했는데 네네. 그거는 좀 클래식이 좀 대중화하는 데 있어서 좀 부족하지 않았냐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당연히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게 18세기에 주로 융성을 한 장르다 보니까 네. 그 당시에는 인쇄를 할 수도 없었고 그렇죠. 뭐 출판을 할 수도 없었고 뭐 작곡 우리처럼 뭐 복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하니까 작곡가는 그냥 만들어 놓으면 어떤 경우에는 그 악보가 하나만 있을 경우도 네. 그렸으니까 네. 예, 그러니까 그것을 뭐 어떻게 할 생각이 없으니까 일단 작곡을 해놓고 세상을 떠난 다음에 출판업자들이나 학자들이 이걸 이제 정리해야 돼. 이제 그렇죠. 책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뒤늦게 하려다 보니까 작가들이 붙이지 않은 제목을 붙일 수는 없고 네. 그래서 이제 장르마다 정리하고 하다 보니 제목이 그렇게 됐던 거죠. 그래서 낭만파 후기 시대부터는 표제 음악이라고 해서 아니다 제목을 붙여야 되겠다 하는 다행히 반갑게도 나오곤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이제 고전 시대까지 음악들이 그러다 보니까 어렵게 생각이 되는 부분이죠. 진짜 가히 클래식의 열풍이다 할 만큼 이 쇼팽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한 조성진 네. 그렇죠. 씨의 그 연주를 듣고 싶어서 진짜 그 음반 가게에 그렇게 줄을 서서 저도 깜짝 예, 놀랐습니다. 그 장면은 굉장히 네. 놀라웠거든요. 그런데 분명 정말 반갑고 축하할 일임에도 분명하지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마치 우리가 이제 스포츠계에서 박세리 씨나 혹은 김연아 선수가 아주 훌륭한 성과를 거뒀을 때 전 사회적으로 박세리 키즈 혹은 붐이 김연아 일어나죠. 키즈 붐이 일잖아요. 마치 이게 그러니까 성공의 수단으로 네.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문화 자체를 이번에 조성진 씨 같은 케이스 이런 조성진의 열풍 혹은 클래식의 열풍이 또 조성진 키즈를 당연히 그럴 겁니다. 당연히 예.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랑랑이라고 하는 아마 피아니스트 네. 잘 알 겁니다. 이 랑랑이라고 하는 피아니스트 때문에 중국에 피아노가 없어서 못 팔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피아니스트로 성공을 해보니까 괜찮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퀴즈가 생긴 것처럼 당연히 이제 그런 현상은 있을 텐데 문제는 그 현상도 좋은 현상이긴 하나 누구나 다 최고의 연주자가 될 수는 없죠. 그렇죠. 그래서 예. 제가 늘 이제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그것을 듣고 그 공연을 향유할 수 있는 관객층도 같이 만들어야 돼요. 네, 네.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하는 층도 같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연주자가 되는 사람과 그 음악을 좋아할 수 있는 그렇죠. 교육이 같이 병행이 돼야 되는데 네. 우리는 아직까지는 이제 연주자 중심으로 그것도 솔로 연주자 네. 중심으로만 가는 게 있지요. 근데 아마 그동안 조금 클래식 음악계가 침체가 되기도 하고 또 세계적인 연주자는 굉장히 많이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 이상으로 공연장 객석을 다 채우기가 어려울 정도거든요. 왜냐하면 그만큼 그 음악을 이해하는 관객이 많지 않다는 것을 클래식 음악계도 좀 겪었고 네. 또 수많은
클래식 음악을 공부한 많은 사람들이 겪으면서 아 이게 좀 다양한 방향으로 나갈 수도 있는 건데 음악 이론도 하고 또 이런 그 외에 이 음악이 필요한 곳에서 종사할 수 있는 인력을 충분히 만들 수 있는데 연주자만 만들었던 것을 어느 정도 반성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네. 이제 그렇게 심하지는 않지 않을까. 네. 조성진 같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그렇게 무조건이진 않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외모나 목소리가 클래식하셔서. 네. 아, 아, 진짜 오늘 뭐 베토벤 교향곡 9번 네. 합창까지 그쵸. 소개를 합창이죠. 해주셨는데 오늘 이렇게 또 한 곡을 소개받았으니까 여러분들도 댁에 가셔서 뭐 음질을 더 좋게 하고 들으면 좋겠지만 꼭 그렇지 않더라도 그럼요. 네, 다시 한번 감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아주 풍부한 어떤 가슴을 좀 울리는 그리고 우리 이제 클래식 음악 문화를 좀 더 성숙시켜야 그렇죠. 된다는 그런 얘기를 던져주신 우리 최영옥 씨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한 해가 벌써 이렇게 또 훌쩍 그러니까. 지나가네요. 예. 사실 저한테는요, 2015년이 어떤 울타리를 벗어나서 홀로 서기를 시작한 한 해여서 굉장히 의미가 네. 있었고 또 생각이 바뀌는 의자를 통해서 저 나름대로 생각의 지평을 넓혀보고 또 새로운 세계를 만나기를 시도한 그런 한 해였습니다. 어떠셨어요? 그 혜진 씨는 지평을 넓혔지만 저는 지경을 넓히는 그런가요? 그런 계기가 됐고요. 네.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그 한가위 같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그런 한 해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들도 2015년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